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이런 분도 계세요. 드물지만 이번에 한번 탁 차익 실현내고 다 털고 세제 혜택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높은 거는 좀 안 되는데 네. 비슷한 걸로 가는 거예요. 아, 옆단지로. 그러니까는 업그레이드. 네. 그런데 나의 생활터전은 거의 동일하고 한번 이걸 세제 혜택을 다 받아서 한번 털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시는 분 물론 이제 거래 비용은 발생하죠. 네, 네. 양도세도 내야 되고 네. 또 취득세 또 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꽤 크긴 큰데 뭐 나중에 세제 혜택이 좀 줄어들어서 내가 세부담이 더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50억짜리 팔고 네. 30억짜리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뭐 넥스트 똘똘한 채, 덜 똘똘한 채가 벌써부터 오르고 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넥스트 똘똘한 채가 될 수 있어요, 거기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너리 박지입니다. 정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제 하반기를 포함해서 내 집 마련이라든지 세금 관련된 계획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 고민이 깊으신 분들 많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 그 관련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박입니다. 부동산 세금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금 관련돼서는 오늘 이제 샅샅들이 네. 현명한 방안들을 좀 네. 공개를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3일에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 처음 드는 생각이 네. 너무 어렵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네네네. 뭐 저도 이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한 10년 넘게 계속 세제 개편안 보면서 이제 공부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처음이었어요. 아 이거 어렵다. 예, 그래서 좀 어렵다는 내용이 좀 들었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안타깝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다 좀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는 네. 구조. 물론 이제 일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1주택이면서 실거주 하면은 보유세 부담도 좀 낮춰주고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이제 거래세도 좀 완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데 좀 하나하나 좀 따져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세금이 올라가는 방향이고 특히 현재 이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핵심이 네. 보유가 아니라 거주해라. 그렇죠. 그래서 살아라.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다. 네, 뭐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유 관련된 뭔가 공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전부 다 거주 요건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뭐 들으신 분들 예측하시겠지만 네. 그러면 내가 실거주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거를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부의 의도대로 네. 바잉이 아니라 리빙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맞나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정도 계속 봐오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제 뭐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도 취지는 되게 좋아요. 네. 뭐 실거주자 보호하자, 투기세 억제하자 네. 취지는 다 좋은데 이제 항상 이게 좀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죠. 부작용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건 어느 역대 정부나 똑같은데 네.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보유해서 거주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히 이제 집은 주거하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수를 좀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정리를 하거나 처분하거나 증여를 할 계획들이 늘어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각자 이제 한 1주택씩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월세 공급량이 좀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택이 하나라 하더라도 일부 몇몇 사람들은 임대를 주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이제 실거주를 하자. 네. 그러면 다시 또 임대 주택이 줄어들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좀 더 시간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전월세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해질 것 같다. 그래서 좀 요게 이제 생각지 않은 네.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실 텐데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담되는 금액 자체가 네, 세입자들에게 전가가 된다. 뭐 이렇게 예를 봐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네. 세를 주고 있는데 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실거주해야 됩니다. 뭐 좀 집을 비워주세요. 뭐 들어갔어요. 네. 그럼 이제 간접적으로 기존에 있던 세입자분들은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네, 네. 그 주변도 다 비슷하게 올랐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오른 임대료를 내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로 가면 이제 벌써 이제 이사 비용이라든지 부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좀 전가가 되는 거고. 네. 나도 들어가 살고 싶은데 좀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좀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급적 최대한 올리겠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제 상대 이것도 이제 좀 조세 전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또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전월세 공급량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부담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조금 우려되는 네네. 부분,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좀 크게 살펴보면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좀 대대적으로 손을 본 네.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이제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현행 그 종부세 세율 체계가 굉장히 크게 바뀌거든요. 네네. 주택수 기준을 없애고 이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채를 보유하느냐보다 얼마 넘치를 보유하고 네네. 있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이 세율 체계를 손을 봤다라는 건데 이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종부세를 먼저 좀 어떻게 계산할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을 더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두 채면 두 채, 한 채면 한 채. 그리고 이때 더하는 거는 인별과세입니다. 내 것만 더하는 거예요. 뭐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내 거 지분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1세대 1주택으로 해볼게요. 뭐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집이 20억이다. 그럼 공시가격이 대략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70%니까. 그럼 14억에서 이제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하는데 이 공제 금액이 1세대 1주택은 12억이에요. 근데 이 12억을 아까 바잉에서 리빙, 네. 보유해서 거주를 하면은 14억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14억에서 14억을 차감해 버리니까 종부세가 안 나오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뭐 15억이다. 그럼 14를 차감을 하면 1억이 남잖아요. 남죠. 네. 여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적용을 하는데 이게 60%거든요. 요게 내년부터는 전부 다 70%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일단 14억, 12억이 넘는 사람들은 이제 공정시장 가격비율 올라가니까 내년에 소폭 상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정시장 가격비율 60, 70을 곱하고 나면 이제 과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과표의 세율이 나오는데 이 세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를 시켰는데 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재 세율이 1, 2주택, 주택수가 적은 사람 그리고 주택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치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1, 2주택 세율 적은 게 있고 여기 높은 게 있잖아요. 어디로 합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세율 적은 거 합치는 게 적은 좋겠죠. 걸로 합치죠. 근데 28년이 되면은 높은 걸로 합칩니다. 그러니까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이다. 네. 동의하는 바예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이로 인해서 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심해지고 이런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 낮은 세율이고 높은 세율인데 높은 세율로 가요. 정부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종부세가 나와요. 네. 그런데 종부세가 나오면 이게 너무 급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부담 상한이라고 있어요. 네. 세부담 상한이 현재 150%인데 내년부터는 이게 또 200%로 늘어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올해 1,000만 원 냈어요. 내년에 1,500을 내요. 뭐 예를 들어서 2,000이 됐어요. 그럼 내년에 이제 1,500까지 딱 캡을 씌우는 건데 네. 이 캡을 200까지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2,000 계산했을 때 나오면 다 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복잡하고 좀 어려운 내용인데 보유해서 거주로 네. 그리고 주택수가 아니라 뭐 가액 기준으로 그 말만 놓고 보면은 되게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는데 네. 뭔가 세부담 많이 들어. 약간 이런 느낌. 네. 결론이 뭐냐면 주택수가 많으면 안 좋아요. 그렇죠. 일단 하나만 있는 게 좀 유리한데 그 하나 집을 거주하는 게 좋습니다. 보유하면 또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보도 자료에 있는 사례를 좀 약간 가져왔는데 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이고 거주를 하고 있어요. 10년 거주했대요. 네. 시가가 한 20억 정도예요. 연령이 60세고. 그럼 이제 나이에 따라서 또 공제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현재는 보유세가 한 37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네. 이 중에 종부세는 한 27만 원밖에 안 나오고 시가 20억이라면은. 근데 개편돼서 28년도가 되면은 354만 원으로 줄기는 줍니다. 네. 시가가 20억이니까. 시가 20억이면 공시가가 14, 15억 정도니까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거를 조금 넘어가는 수준에서 30억 정도라 하면은 여전히 보유세는 570만 원에서 558만 원으로 좀 줄어요. 약간. 그런데 네. 만약에 시가가 50억, 이제 굉장히 비싼 집이잖아요. 공시가 한 3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보유세가 현재 1,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28년도가 되잖아요. 내가 실제 거주를 해도 1,8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주를 했어. 거주를 했는데도 했는데도 올라가. 했는데도 올라가. 그래서 70억짜리도 있는데 네. 보유세가 현재 2,200만 원 나와요. 근데 내가 10년 거주하고 지킬 거 다 지켜도 28년이 되면 4,600까지 올라갑니다. 거기는 이제 캡이 없는 거네요.
쪽으로는? 훨씬 더 이제 금액이 워낙 세니까. 아. 그리고 이제 세율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네. 그래서 아까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간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세율이 높은 세율로 붙어버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택수를 하나 가지고 있어도 마치 3주택, 4주택, 다주택자의 중과 세율을 똑같이 적용을 해버리니까 네. 실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아주 초고가 주택이다, 뭐 60억, 70억짜리 이런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어나요. 그래서 28년도 되기 전에 한 27년도쯤에 아마 일부 좀 이렇게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강남권에서. 사실 이제 뭐 네, 60억, 네. 70억 하는 거는 정말 강남권에서도 되게 고가 주택들인 네, 네,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이 종부세 부과 기준이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전환이 되면서 강남의 그런 초고가 주택들을 상대로 네. 세금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네, 네. 정부의 의도대로 똘똘한 한채 쏠림을 완화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물론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27년 상반기. 네. 왜냐하면 상반기 때 그나마 대출이 조금 나오니까. 근데 사실 뭐 50억, 60억짜리 사시는 분들이 대출 2억 나오는데 네. 큰 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상반기 때는 좀 매물도 나오고 대출도 되고 하니까 아마 분명히 올해 2월, 3월 했던 것처럼 막 강남권에서 10%, 15% 빠진 물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계속 나와가지고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이제 안정권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건 더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올해 2월, 3월에도 그렇게 가격이 좀 떨어져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지금 8월 달인데 네. 벌써 다 회복해버리고 다시 올라가고 또 있어요. 회복하고, 네. 어. 그러면 어떤 추가 정책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너무 어려워. 어려운 질문인가? 어려워. 이게 사실은 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뭐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공급 대책을 해야죠. 빨리 실행해야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8월이나 9월 달쯤에 공급 대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비전을 보여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규제 완화로,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힘들다. 조금 시장의 자율성을 줘야 오히려 된다. 좀 시장의 자율성을 좀 줘야 되고, 네. 이제 아직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안 나왔어요. 네. 이번에 나온 거는 국세 개정안이라서 소득세법이라든지 법인세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지방세 중에서 우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까지 현재 적용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저는 완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좀 거래가 좀 자연스럽게 되는데, 덧붙여서 아울러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니까 좀 강남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네. 예를 들자면은 강남 3구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거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거 뭐 이제 제 개인 의견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27년도 집값 그리고 28년도 네. 이렇게 두 개 년도를 앞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세의 흐름을 네, 네, 좀 네. 잘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2028년 이후 적용되는 세율표까지 같이 살펴봤을 때 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좀 예외 없이 세액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네, 네. 되어 있기도 한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제액 한도까지 생겨버려 가지고 정부의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메시지와 이 실제 상황의 흐름 자체가 뭔가 좀 온도차가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네. 이제 약간 이게 좀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60억, 70억 정말 고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27년도에 만약에 판다고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이걸 판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양도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걸 일단 받고, 보유세가 더 올라가기 전에 그냥 나 이번에 팔겠다. 그러면 세제 혜택 받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가주택을 이왕에 좀 싸게 팔고, 그러면 이제 가격 안정도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수도권 말고 비수도권 아니면 지방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좀 사주면은 좋겠다 해서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도 그런 양도세 감면 뭐 3억, 5억 한도로 해주는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네.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분들이 여기 아마 오래 사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방금 제가 사례 드린 것도 나이가 60세 막 이래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팔고 연고가 아마 없을 수도 있는 지방으로 갈까? 안 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 내가 만약에 60억 집을 팔았어요. 진행자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양도 차익이라든가 이런 거 다 실현하고 뭐 세금 떼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가 남았어요. 네. 세금 내고. 네. 어디로 가시겠어요? 지방 안 가면. 지방을 안 가면 서울에서 인근으로 가시겠어요? 멀리 가시겠어요? 인근. 당연히 인근으로 가겠죠. 네. 서울 외곽보다는 내 주변 인근으로 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강남의 인근이 어디죠? 마포, 성동, 뭐 광진. 판교 지방으로 간다고 해도 판교. 네, 맞아요. 뭐 수도권. 네. 자, 그러면은 한강 벨트.
그리고 경기 남부 라인에서 판교, 분당, 이제 좀 그 고가 주택 한 20억짜리 있는 곳들, 동탄도 최근에 네, 20억 네, 찍었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이 20에서 30억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조금 맞죠? 이제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내가 네, 50억짜리 집을 네. 팔았으면 네. 사람의 심리가 네. 60억, 70억 집으로 가고 싶지.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 그거를 정부에서 아무리 센 규제를 네. 낸다고 해도 내가 네. 60억, 70억 집에 사는 사람이 네. 그러면은 이거는 보유세가 너무 높으니까 팔고 조금 다른 데로 가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쉽지 수도 있겠다. 않죠. 이런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실 분들은 네. 강남에서 내가 계속 오랫동안 살았던 원주민들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네. 그냥 정말 가격이 쌀 때 오신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재건축 되고 다 막 돈 아껴가지고 그 분담금 내고 그래서 난 살았는데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보유세가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애들 다 컸고 뭐 증여도 어느 정도 해줬고 뭐 해줄 게 없어 더 이상. 근데 이거를 내가 한 2천만 원 내던 거를 4천만 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겠죠. 거의 집을 빼앗기는 느낌일 그러면 것 아까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저걸 팔고 더 비싼 데를 가고 싶은데 이제 대출도 안 나오고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안 나오니까 못 가잖아요. 정말 상황적으로 자금 여력이 안 되어서. 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 그래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보유세를 어떻게든 막 내시겠죠.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내가 지금 보유세 낼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자녀들이 좀 내. 근데 대신 내주면 증여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여세 내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자녀들이 증여세까지 내주고 했으니까 보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집을 어떻게 할까요? 팔아서 현금으로 줄까요? 아니면 증여를 해줄까요? 증여. 증여나 상속을 해주겠죠. 네. 그럼 매물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대로 했을 때 비중이 높아지느냐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뭐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인근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증여 상속을 해서 그 현물 부동산 자체를 물려주시거나 그런 게 좀 더 많지 않을까 비중이 이걸 팔고 비수도권으로 간다? 네.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뭐 자금 여력이 안 되어서 네, 이제 뭐 네. 이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생활 터전의 변경으로 이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정부의 뭐 정책 때문에 그거 하나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네. 지금 이제 뭐 증여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율 인상 2028년이 오기 전에 그렇다면 네, 네. 1주택자나 이 실거주 예정자들은 지금부터 그 세무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는 함부로 말씀 못 드리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분명히 매도하시는 분들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래 내가 세제 혜택 받을 때 지금 팔고 내가 약간 다운사이징 하는 거죠. 내가 50억짜리 팔고 30억짜리 좀 약간 낮춰가는 거예요. 낮춰서 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보유세가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유세를 좀 이게 계속 내야 되는데 이걸 줄어드리고 30억짜리로 가고 뭐 현금 한 10억 플러스 알파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로 좀 노후를 좀 보내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뭐 아니면 비주거용 주택 말고 뭐 상가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오실 것 같고 아니면은 저걸 가지고 이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증여나 상속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이런 분도 계세요. 드물지만 이번에 한번 탁 차익 실현내고 다 털고 세제 혜택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높은 거는 좀 안 되는데 비슷한 걸로 가는 거예요. 옆단지로. 그러니까는 업그레이드. 네. 그런데 나의 생활 터전은 거의 동일하고 한번 이걸 세제 혜택을 다 받아서 한번 털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시는 분 물론 이제 거래 비용은 발생하죠. 네, 네. 양도세도 내야 되고 네. 또 취득세 또 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꽤 크긴 큰데 뭐 나중에 세제 혜택이 좀 줄어들어서 내가 세부담이 더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50억짜리 팔고 네. 30억짜리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뭐 넥스트 똘똘한 채, 덜 똘똘한 채가 벌써부터 오르고 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넥스트 똘똘한 채가 될 수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예. 이제 초고가 주택은 아예 그냥 세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똘똘한 물건이 아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고가 주택을 한 부류로 보고 네. 20억, 30억대 덜 똘똘한 채를 또 한 부류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15억 이하는 어차피 알아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세 개로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 초고가 주택 아까 50억, 60억 여기가 가격이 내려와야 밑으로도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은 게 60억짜리, 50억짜리를 팔아요. 근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걸 매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현금 엄청 네, 소득이 많거나 네. 아니면 현금 부자거나 네. 아니면은 그 부모님이 현금을 많이 증여해 준 사람이겠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들만의 세상이에요. 맞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보유세가 2천, 3천 나오는 걸 알고 덤비는 거죠, 이제. 이건 무슨 말이죠? 나 낼 수 있어죠. 그러면 지금 계신 분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난 못 내겠어. 그러니까 네가 사. 하는데 매수자가 이걸 샀어요. 근데 이걸 알고 사는 거잖아요. 네. 담세 능력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매수자가 새롭게 바뀌면서 더 그쪽 세계는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들만의 세상이 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는데 네.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좋은 사람으로 손바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정부가 원하는 거는 60억에 팔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없어서 네. 대출도 안 나오니까 네. 55억으로 내리고 50억으로 내리고 이렇게 급매로 해야지 이제 딱 이렇게 뭔가 자산 배분도 좀 되고 네. 한 10% 20% 떨어지니까 가격도 좀 안정이 돼 보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물건들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계속해서 나올 거냐는 조금 퀘스천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올 초에 있었던 장을 보니까 꼭 네. 그렇진 않더라. 어.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얘기를 네. 해봤으니까 아까 이제 그 네.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네. 만약에 내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집을 구한다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 시점에 빠르게 매수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2028년 이후를 보는 게 나을지. 당연히 지금 매수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제 친구인데 그냥 경기도에 되게 좋은 곳이야. 좋은 네. 곳. 좋은 곳이었는데 제가 3년 전에 여기 가격 떨어졌을 때 금리 때문에 사라 그랬어요. 네. 그때 12억이었어요. 국평이. 어. 가지고 사라 그랬는데 이 자식이 친구니까 12억 5천에 호가가 나는데 자기가 12억이면 산다는 거예요. 하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5천 큰 돈이긴 한데 너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이거는 부동산에서는 좀 1, 2천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으니까 해라는데 안 산 거예요. 지금 그 집이 20억이에요. 가지고 이제 이 대책 나오기 전에 3억으로 이제 호가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각비를 얘는 거의 한 10억 정도를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물건을 보는데 계속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내가 야 기다려. 곧 세제 개편 나와. 이거 나오면 분명히 금매 나올 거야. 좀만 기다리는데 지금 그 가격이 어떤 게 나오냐면 21억 5천짜리가 나왔어요. 1억 5천 내려갔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말했어요. 또 기다려. 또 나올 거야. 네. 더 아랫게 나왔나요? 한 몇천 원 또 나올 거야. 아마 그럼 언제 나올 것 같아? 기다려. 지금 다 휴가 갔어. 지금 일단 놀고 와야 돼. 네. 그래서 가서 계곡에 물 좀 담고 발 좀 담그고 머리 좀 식히고 오면 그때 다시 생각이 날 거야.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뭐 여기 비주어츠 영상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시뮬레이션 돌린 거 나올 거야. 그때 보면 팔지 말지 결정할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1억 내외로 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각비가 거의 한 9억 정도 됐죠. 뭐 한 15, 6억까지 떨어질 일은 없겠죠. 희망상이라고 봅니다. 희망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과거 역대급으로 많이 떨어지는 뭐 IMF라든지 네. 2008년 금융위기, 뭐 그 금리 인상 네. 그때를 보면 보통 20%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아요? 네, 맞아요. 내가 곧 망할 것 같고 내가 저걸 모두가. 15억에 사고 싶으니까 네. 제 2의 IMF를 한번 오게 해달라 신이시여 빌고 싶으세요? 아마 그게 왔을 때 15억 떨어져도 아마 못 살걸요 불안해서.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런 물건들이 지금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좀 보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매수자인데 뭐 사회 초년생이에요. 당연히 돈이 없죠. 저도 돈이 없었고. 그분들은 이제 보통 10억 이하로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억 이하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보유세 뭐 2천, 3천 이거는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세제 개편하고 의미가 네, 없다고요. 네. 그래서 거긴 알아서 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있을 때 빨리 잡아야 돼요. 있을 때 빨리 잡아야 되고 내가 좀 그래도 자금이 좀 된다. 뭐 10에서 20억대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여기도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10에서 20억대를 막 대출 받아가지고 한 3억 정도, 4억 정도 받아서 뭘 하고 싶은데 이제 신규 수요자가 나타나요. 누구예요? 아까 말한 그 사람이에요. 나 50억에 팔고 나 이제 30억짜리 살까?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악에 되게 받쳐 있겠죠.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지를까요? 아니면은 막 깎으려고 할까요? 괜찮은 거 있으면 그냥 지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20, 30대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금매가 휴가철 지나고 금매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세제 개편 전에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때가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도 14년에 내 집 마련하고 저는 그 이후로 여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때는 금매 잡아야 돼요. 원래 휴가는 아 휴가 시즌에 금매가 많이 나와요? 당연하죠. 사람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들 놀 때 같이 놀면 안 돼요. 어차피 사람도 많고 날씨도 더운데 그냥 조용한 에어컨 밑에서 만화책 보거나 네. 이렇게 부동산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금에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부동산 가면 또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짜장면도 하나 시켜서 드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알아보셔야 되고 아마 요 지금 나오는 세제 개편하고 이런 충격들이 추석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좀 더 이제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이제 매물도 좀 나올 거고 거래도 좀 되면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하반기에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그 친구도 현금이 그나마 좀 많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드물게 주식에서 빨리 빼서. 네. 그래서 현금이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있는 애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충분히 살리라 그랬어요. 그냥 과감하게 협상력이 있으니까 해라. 왜냐면 지금 하반기에 대출 안 나온다. 너 정도면 충분히 양호하다. 질러라. 그랬는데 이제 다 그렇게 현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작은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서울에 10억 이하짜리 특히 외곽에 있는 것들 그런 경우는 인기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뭐 부동산도 자주 가고 하면서 시장에 대한 네, 네, 관심을 끊지 말아야 되는 그럼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 주변에서도 보면은 부동산을 잘 사고 팔 수 있는 비결을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를 당연하죠. 비법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네. 사람이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네. 계약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 도너리와도 친하게 지내시면 또 네. 이런 고급 정보들 여러분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